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난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학생 A씨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임원으로 인준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즉각 학내 논란이 일었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 분교 학생이 본교 학생회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들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비판적인 시각은 이렇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이럴진데 사회에 나온다면 쯧쯧. 또 어떤 네티즌은 학벌에 계급하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또 어떤 분은 선택적 분노만 외웠나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입학 점수가 다른데 다른 학교인 게 맞죠. 노력의 대가는 있어야지요. 이런 반응들도 이어졌습니다. 당초 총학생 회 측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했던 총학비대위는 본교 일부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인준을 철회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본교 학생이 대자보를 붙였네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교와 관련된 비하 그리고 혐오 표현을 방관한 것에 대해서 본교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네, 이번 논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의 뉴스를 더 깊고 더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목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박주윤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저희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얼른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로 예정돼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문제로 또 한바탕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24명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이 누군가요? 자, 눈에 띄는 증인들은 네.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 네.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광철 민정비서관,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 한동훈 검사도 좀 네. 포함이 돼 있고요.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조국 그 기생충 교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죄송합니다. 네네. 서민 교수요. 서민 교수, 네. 뭐 허영 교수 네. 등등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24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인물들 이름들이 다 있네요, 여기에. 네. 사실은 이게 인사청문회 자리인지 국정조사 자리인지 사실은 그러니까요. 증인과 관련해서 좀 헷갈렸어요. 처음에 증인 채택 이야기를 듣고. 네. 근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개인적인 어떤 자질과 관련된 도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능력 검증이 있을 수 있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검찰 개혁의 입장을 이제 묻고자 관련된 사람들을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파행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불법 출국 관련해서는 지금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분들이 있고 특히 거론된 분들이 공소장에 또 이름이 거론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오라고 한들 내 형사사건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나올 수 없다.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배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좀 눈에 띄는 것은 서민 교수 그리고 허영 교수, 권경혜 변호사 이 세 분인데 허영 교수님이 엄청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아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정권의 검찰개혁 방향이 옳지 않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서민 교수님 최근에 엄청 비판을 한 걸 알고 있고 네. 권경희 변호사도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의 방향을 비판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이분들이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라 할지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항상 이제 여야 간의 입장이 바뀌면 증인을 최대 부르려고 하고 네. 야당 쪽에서는 여당은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거는 늘 있는 패턴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권이 이른바 맹탕 청문회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 보기에는 뭐 한동훈 증인, 서민 참고인 뭐 안 어떻습니까? 맞죠. 사실은 안 맞습니까? 채택을 불가한다. 그 사유를 들었던 게 서민 교수가 기생충 학자다. 또 허영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헌법 네. 학자십니다. 네. 학자이고 또 뭐 마찬가지로 권경혜 변호사 같이 금융 전문 변호사지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채택 불가인데 그걸 떠나가지고 과연 와서 이게 권오수 후보자의 부분하고 뭔 관계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그냥 청문회에서 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정쟁이나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 그거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 우려한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다고 증인 없이 또 하는 것도 어쩌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네. 뭐 신청한 증인 자체가 뭐 크게 임팩트가 있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TV나 언론에 유명한 사람들만 꼭 많이 불렀을 뿐이거든요. 또 이분들이 그분들 정말, 올지 안 올지도 네, 의문이고요. 온다면 일종의 모의 재판처럼 되는 건지도 그렇죠. 모르겠고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팽팽하고 증인은 끝까지 아마 이제 싸우다가 몇 명 채택이 될 텐데 또 그 사람들이 부른다고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안 와도 될 만한 사유가 되게 많아요. 지금 상황상으로 재판 관련된 계류 분들은 중이니까 네. 안 온다고 또 그만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여야가 증인 채택을 비롯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현장 상황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가만히 있어 봐요 좀.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왜 이래 백간사? 자, 새로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백간사 지금 왜 이래요 정말? 아유. 박주민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아니 지금 왜 이래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효예요, 무효. 이해 없으시죠? 이 있습니다, 무효예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네, 여야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운 이유 바로 사회권 때문인데요. 법사위원장이었던 윤호중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면서 법사위원장직을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그렇죠. 않았고 이제 내정은 박광원 의원이죠. 의원이죠. 그래서 오늘 백혜련 의원이 이제 사회권을 위임받아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윤호중 의원이 안에 있느냐 뭐 이러면서 싸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요거가 네. 지금 이 백혜련 의원이 사회를 봤는데 그 사회가 무효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네, 왜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네. 일단 국회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이죠. 이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사고니까 백혜련 의원을 지정했다, 사회를 지정했다라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고. 네. 근데 무슨 사고냐? 국회 안에 지금 있는데 와서 지금 해도 되는 상황 아니냐?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고요. 한마디로 어디 뭐 입원하셨거나 그렇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회 내에 국회 내에 있는 건 있는데 다만 원내대표일 뿐이지 네. 국회 내에 있다면 와서 하든지 이렇게 지정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선출된 간사 박주민 의원이죠. 이 부분이 무효다,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뭐 요새 그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한 정치인이 썼던 말인데요. 네. 아, 사리판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아주 기술적으로 문장 하나 뜯어보면은 사고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같은 당 간사한테 사회권 넘겨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정하는 방식 그리고 네. 위원장이 거리됐을 때 거리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해서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예정하는 거고 네. 원래는 위원장이 협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일정도 내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처럼 발생하진 않습니다. 자, 아주 특이하게 지금 거리된 상태도 아닌데 회의를 주재하기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직무 대리를 선임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박주민 의원은 이제 법률에서 사고라는 것은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네. 특히 이런 부재 중일 때가 법률에 빠져 있잖아요. 이게 부재 중일 때도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우리 사전 찾아보면 사고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불행한 사고라고 나오거든요. 네, 단어 그러다 그대로 보니까 또 해석하면 야당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서로 이제 공방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금 조율이 사전에 됐었으면 좋을 뻔했었어요. 일정을 그렇죠. 조율하든가 아니면 또 위원장이 선출되고 나서 회의를 한다던가 또는 간사들끼리 서로 이제 좀 협의를 하고 했으면 이런 또 볼상사나운 상황은 안 벌어졌을 텐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늘상 이게 사람 간에도 일어난 일이지만 사이가 좋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이제 그리고 그 네, 모든 충돌로. 전선의 최전선은 여기입니다. 법사위거든. 법제사법위원회인데. 그 알라딘 만화 영화 보면 그 요술 램프 하나 뺏었다가 가져갔다 그렇죠. 뺏었다가 가져왔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법사위원장은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이 사소한 절차 하나도 지금 해석의 이견이 충돌하고 그러니까 있고 저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야당에서는 어떤 시비나 반발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이것도 문제가 네. 되지만 앞으로 청문회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요술램프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그 자리. 네. 그 자리를 꼭 갖고 싶은 상황이고 그렇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꼭 내주고 싶고 내줄 수가 내가 갖고 없는 싶은 거고.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문제를 삼고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아까 그래서 이제 백혜련 의원이 이제 위원장 그 권한으로 이제 사회권을 위임받았고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선출했어요. 근데 그 무효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사회권 이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사회 진행을 해가지고 했고 이 선출권 자체가 기립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네. 표결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 자체가 다 무효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 같아요. 네. 청문회 일정은 잡아놓긴 했어요. 26일 잡아놓긴 했는데 뭐 증인 채택하고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청문회까지도 계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네. 나올 것 같고 뭐 극단적인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안 되는 경우도 야당이 보이콧하는 경우도 경우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 예상할 생각이 수 있다.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보이콧하기 괜찮은 환경이 지금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지금 증인 채택을 보면은 사실 개인에 대한 도덕성 문제라든가 했던 사건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안 나오고 검찰 개혁의 그 방향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권 전체가 실정을 했던 부분이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지금 총체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사실 새로운 이슈냐 굉장히 날카로운 김호수 후보를 공격할 만한 요소를 지금 찾고 있을 텐데 강력한 한 방이 없다면 또 청문회를 열어도 사실 무익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요소가 있어서 네. 이 법사위원장 거리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부재 중인 사건에 발생한 새로운 간사 선임 사건을 굉장히 문제 삼을 수 있고요. 특히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조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 위반 부분은 굉장히 지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오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당대표 출마 공식화했습니다. 예, 네. 10명입니다. 이제 10명인데 뭐 말씀드리면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윤영석, 조혜진, 신상진 의원은 이제 중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김은혜 의원이 있고 초선이고 예, 이준석 의원은 아예 영선이죠. 영선이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네. 전 최고위원이라고 분류가 되고요. 네. 그래서 10명의 지금 후보 신구 대결 같아요. 7대3. 7명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7분은 좀 중진에 해당한다면 그러네요. 김은혜, 이준석 의원은 좀 청년 주자들이다. 네. 그래서 신구 대결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10명의 예비 후보들이 나왔고요. 먼저 예비 경선 통과를 해야 되죠. 여론조사 비율이 5대 5라고 합니다. 당원 대 일반 시민 비율이. 네.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김웅 의원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당원들은 또 뚜껑을 열어보면 신진에 대한 새로운 모습보다는 또 안정감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여론조사에서 강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비 경선에서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3명이죠. 김웅, 김은혜, 이준석 이 3분 중에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에 얼마나 또 힘이 그 지지가 주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정당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네. 같다. 네. 그런 문화는 생각도 확실히. 들어서 좀 재밌고 응원하는 마음도 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렇게 부분이요? 5대5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제껏 7대3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5대5로 당원 대 바뀌는 일반 시민 비율이 바뀌는 네. 과정에서 그 선거위원, 투표위원 중에 이 젊은 위원들이 이 상당히 뭐 비대위원직을 김재섭 위원 등등 네. 천하람 위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주 격론을 벌이면서 5대5로 간절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어려운 어떤 모습들을 그렇죠. 당에 본 것 오래 같아요. 계셨던 분일수록 어쨌든 당원에 기대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그런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 너희들이 이랬을 것 같은데 본토 어쨌든 발음. 간에 바뀌었던 모습은 네. 국민의힘도 많이 바뀌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본경선으로 가면 다시 이제 7대 3으로 되는 그건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되니까 쉽지는 그러니까 않은 것 같은데 막 예비 그것까지 경선- 바뀐다면 정말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예비 경선 5대5로 하고 네. 이제 본 경선은 원래대로 7대 3으로 7-3 하고 입니다. 이렇게 네. 하는 상황. 그럼 뭐 중진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어요. 뭐 네. 영남권 이제 당원에 이제 신경을 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조직력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대결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열어봐야 된다. 당원들이 또 다른 당심을 보일지 우리가 알 그럴 수 없는 수도 있죠.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도 조직력은 중진들이 높기 때문에 네, 네. 본선에서는 사실 지금 나오는 인지도에 따른 어떤 여론조사 결과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영선인데 또 정치를 직업으로 한 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의 매일 방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 되게 친숙한 이미지가 대중들한테 있겠죠. 인지도라는 게 참 무섭죠. 그리고 네. 이제 국민의힘 전신 당부터 어찌됐든 젊은 사람이 굉장히 고생했다, 기회를 주자 이런 여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전환해 볼게요. 성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서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여중생 사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가 국민청원 올려서 공론화되기도 했었죠. 성폭력과 학교폭력으로 투신한 우리 딸의 한을 풀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려서 이제 공론화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B 군이 2016년 9월에 13살이었던 미성년자죠. 만 14세 미만입니다. 피해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네. A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군은 또 B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고민을 하니까 그것을 오히려 악이용해서 주변에 알리겠다. 성관계를 하자라고 이제 강제로 정말? 성폭력을 한 네. 혐의를 받았는데 더군다나 또 C군은 이것을 SNS에 올려서 성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래서 이 피해 여학생이 관련된 아마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극도의 어떤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일단은 재판에 다 넘겨지긴 했는데 A군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협박과 강요가 없었다.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고 무죄를 주장을 했고 네. B군 역시 강제추행한 사실 없다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 아버지는 딸의 한이 1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다라고 네. 반복해서 이제 국민청원에 호소를 했고요. 우리 딸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특히 미성년자라고 피고인 3명에 대해서 감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고인 3명 미성년자다. 뭐 미성년자라고 해도 뭐 이게 일반인들 눈으로 봤을 적엔 너무나 이 악질적인 범죄잖아요. 그렇죠. 네. 악질적이고 정말 그런데 소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년법이 적용이 되면 장단기를 구별해서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간을 했다고 한 A군 같은 경우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를 받았고 네. B군 같은 경우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돼서 장기 6년에 단기 3년 6개월이 적용됐고 C군은 이제 이거 글 올린 거죠. 비방에 글 올린 사람은 네. 집행유예를 지금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A군 조금 떨어집니다. A군 자체가 이거는 강간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해가지고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이 됐고 네. 이제 이게 지금 대법원에 상고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이 2심 판결을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까? 네. 지금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에요. 억울하다는 거죠. 형이 좀 이것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느냐,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사람이 지금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그 목숨을 스스로 끊은 그런 상황인데
이 뭐 아이들이라 불러야 됩니까? 어쨌든 전혀 뭐 반성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 피해 여학생의 아버지가 국민청원에 반복적으로 올린 계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용서를 네. 구하고 사과를 하고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여학생을 추모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면 이렇게 한을 풀어달라라고 절절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을 것인데 소년범 사건에서 피해자는 더 억울합니다. 두세 배로 일반 사건보다 어려운 게 네. 재판 절차에서 참여권도 많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도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기형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실은 그러네요. 단기형이 더 빨리 보이죠. 한 2년이면 나오나 보다 3년이면 나오나 보다 굉장히 많은 어떤 개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피해 부모님들은 굉장히 속상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에 앞서서 사실은 이 사건이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해서 수사받는 거 재판 절차 받는 거 소문나는 게 너무나 극도로 힘든 겁니다. 그렇죠. 네. 아직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뭐 공공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한 건 아닌가. 이 중학생이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었나 보다. 그런 아쉬움이 들고 대법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선고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다른 사람들 경고의 의미라도 좀 제대로 된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회자됐던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비유의 달인 혹은 비유의 장인 우리 MC 장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빨라졌어요, 우리. 네. 훨씬 나은가요? 어떤가요? 네,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저는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예. 네. 아니, 시간을 앞당긴 이유가 있었어요. 당장 네네. 4327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목요일이네. 말말말 하는 날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분은 저희 프로그램 찐 팬이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MC 장원 씨 팬인가? 아유, 아무튼. 이제 우리 코너를 사랑해 주시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어깨가 한편 무거워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그렇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네, 오늘 퇴근길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네. 오늘 우리 잘해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로 가보죠. 윤석열 씨 5.18 우는 자격 있나? UFC가 적성일 듯.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말인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16일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메시지를 놓고 어설픈 흉내내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면서 지금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정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저격을 한 것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제받지 않는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가 바로 검찰이다. 직전 검찰총장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다가 사표를 낸 사람이 네. 5.18 정신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서 윤석열 씨는 어쩐지 정치와 민주주의 이런 종목에는 안 어울리는 선수 같다. 차라리 UFC가 적성에 맞을 것 같은 이미지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신 예. 거군요.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정치의 링에 오르는 순간 정치의 매운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자빠져서 무릎이 깨져봐야 아프다는 걸 알 테니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UFC가 여기서 튀어나왔군요. 네. 어쨌든 꽤 긴 글을 정원님이 네네. 쓰신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정청래 의원의 이게 개인적인 역사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많이 또 넘어져 보시고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정치 선배로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이제 정치에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오진 않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죠. 아직은 네. 근데 뭐 정치의 이 무서움 뭐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정청래 의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네, 분일 여러 가지 테니까 경험하셨죠, 그분께서. 여러 가지 하셨죠. 네. 예, 같은 당에서 또 아픈 기억도 있으셨고. 네. 그래서 더욱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문장들이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5.18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 내내 네네. 대권이 이제 다가올수록 네. 더더욱 이제 호남의 민심을 구하는 여야 정치인들 많습니다. 지금 네. 호남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국립 5.18 민주묘지는 이 정치인들에게 네. 호남 민심을 얻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거 시즌만 되면 이 여야 정치인들 할 것 없이 약속이나 한 듯 이 5.18 민주묘지를 찾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야 할 것 없이 대권 후보들도 일제히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5.18을 이 중도층 공략과 정권 교체의 이제 발판으로 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네. 5.18 묘역에서 무릎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적절한 시점에 5.18 묘지를 방문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네. 예, 야권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5.18 묘지 참배했고요.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5.18 기념식에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한마디를 남긴 또 한 분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인데요. 네. 자, 임 연구관은 17일 자신의 SNS에 이 안병화 치안감의 묘역에 다녀온 사진을 올렸습니다. 먼저 이 안병화 치안감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 전남도 경찰국장이었습니다. 이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지킨 경찰이었습니다. 이런 분의 이제 묘역에 다녀온 사진을 올리면서 이웃 경찰에는 위법한 명령을 명백히 거부한 사례가 없지 않고 심지어 파면되고 고문까지 당하는데 검사들은 항명은커녕 사표 던진 사례도 잘 들어보지 못했으니 네. 그러고도 검사라는 이름을 감당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나 한심하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안치안감을 공무원은 상사나 조직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함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신 공직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왠지 누군가 좀 떠올려지는 대목이 아닌가. 네. 윤 전 총장이 살짝 떠올려지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임은정 검사와 또 윤 전 총장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닌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맞습니다. 한마디를 남겼군요. 네, 저도 뭐 의견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네. 사실 그 전두환 정권에 어느 정도 이 면죄부를 준 게 또 이 검찰이거든요. 그렇죠. 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희대의 논리로 네. 기소하지 않은 게 또 그때 1995년이었나요? 그 검찰이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이 전 검찰의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 있는 발언이 좀 필요할 텐데 네. 그런 것 없이 이렇게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좀 어색해 보였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경찰도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은데 네네. 사과에 또 가장 인색한 게 또 검찰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네. 해봅니다. 네, 두 번째 말로 넘어갈게요. 오직 예수. 이거는 많이 뭐 듣는 얘기기도 한데 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석가탄신일이었던 어제였습니다. 어제 예, 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기독교인 10여 명이 몰려와서 이 오직 예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소란을 피워 경찰에 출동을 한 것입니다. 굳이 또 조계사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야말로 이제 남의 생일 잔치에 와서 네. 이제 깽판을 놓은 것이죠. 그러네요. 네, 이들은 오전 10시쯤부터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라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이 조계사 관계자와 신도들이 이들을 말리려다가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기까지 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네. 그런데도 오후 2시를 넘겨 무려 5시간이 넘게 이제 산발적으로 나타나서 찬송가를 부르다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조계사 측은 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방해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이들을 고발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4시쯤에도 이 봉은사 법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 욕설을 해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방해할 혐의로 여성 한 명이 체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게릴라전도 아니고 5시간 동안 네. 갑자기 튀어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또 사라지고 막 이러신 상황이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누구 생일날은 좀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네. 어떤 신이든 네, 어떤 네, 믿음이든 간에 이런 소식을 간간히 듣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죠. 일부죠, 생각이 일부. 듭니다. 네.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극렬 기독교인들 때문에 다른 평범한 기독교인들까지 욕을 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이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한 회불 행태가 좀 자주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절에 불을 지르는 행위도 아, 과거에 네네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난입해서 행패를 부리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을까 좀 조심하는 문화가 이 불교계 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정말 부끄럽다. 네, 크리스마스에 스님들이 교회 가서 뭐라 합디까?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네. 각자의 종교를 왜 존중해주지 못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수녀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사찰에 가셔서 절하는 걸 보고 종교를 떠난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죠. 존중해주는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쯧쯧쯧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이제 어른의 모습이자 네. 종교인의 모습인데 네. 참 좀 안타깝네요. 네. 이 종교계에서는 또 다른 타 종교계의 뭐 이런 뭐 기념일, 특별한 기념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 굉장히 보기 좋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각자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예, 교회법이 어떠하든 간에 이 존중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게 배타적이지 않은데 일부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참 좀 극성스럽게. 네,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8464번님,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안쓰럽네요. 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텐데요. 이렇게 꼬집어 네네. 주셨고, 9312번님, 정말 지긋지긋하다. 또 이런 문자를 네. 함께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 절에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이 절에서 나는 향 냄새. 네, 향냄새 좋죠. 심신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 복잡하고 이제 머리 시끄러울 때 절에 자주 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스님들 만나면 합장하면서 인사하기도 하고, 네, 식사도 하고. 네, 그 곳에서는 또 그곳의 또 율법을 존중하고 그럼요.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지 못할 망정 가서 이렇게 회방을 놓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아주 일부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마지막 말로 넘어가 볼까요? 개도 그렇게 주면 안 먹어요. 벌써부터 막 그런데 이 환자 보호자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걔도 그렇게 주면 안 먹어요. 네. 이게 굉장히 짧군요. 네. 앞에 좀 더 말이 있습니다. 예, 좀 더 앞 말까지 제가 보태서 설명드리자면 네. 엄청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이 반찬을 다 혼합시켜 갈아서 그게 뭐냐고요. 걔도 그렇게 주면 안 먹어요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워딩이었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믹서기로 갈아서 어르신들 식사로 제공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먹다 남은 네. 밥과 반찬을 믹서기로 갈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식사로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믿기 오, 어려우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네, 일단은 이런 내용이 내부 제보가 고발이, 됐습니다. 네. 예. 좀 더 설명드리자면 해당 요양원의 직원이었다라는 이 제보자는 네. 인지 능력이 없는 상당수 할머니들에게 이 요양원의 원장이 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함께 갈아 넣은 식사를 제공했다라고 말도 안 밝혔습니다. 되네요, 정말. 네네. 심지어 그냥 그 멀쩡한 음식이 아니라 상한 음식도 함께 넣기도 했고요. 네. 기저귀 값이 많이 나간다고 물도 많이 못 먹게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들 정말 엄청난 범죄자들이네요. 사실이라면 네.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입원한 할머니는 9분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주문한 식사는 점심, 저녁 4인분씩만 시켜서 총 8인분으로 이 할머니들만 계셨던 게 아니라 또 직원 2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네. 포함해서 11명이 이걸 8인분을 가지고 3끼에 나눠 먹게 해놓고 보호자들에게는 매달 22만 원씩 꼬박꼬박 이 급식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느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보호자들이 면회를 가지 못하는 요즘 상황입니다. 모두죠. 네네. 그러니까 전화로만 이 그곳의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다 보니까 안부 묻고 하니까. 네, 알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 보호자들은.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보호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지금 11명이 네. 세 끼에 나눠 먹는 음식이 8인분을 갖다 놓고 네네. 이게 말도 안 되는. 네. 이게 사실은 오래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만 한다고 해서 내부 고발인이 나온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면회를 못 하게 된 상황이 거의 1년이 다 됐을 텐데. 네.
그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고발까지 내부 고발자가 나올 정도 상황이면 꽤 오래됐다는. 이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보호자들이 이제 한 말입니다. 어머니한테 엄청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걔도 그렇게 주면 안 먹는다라고 분노를 한 내용이 아까 들으신 내용이었고요. 보다 못한 직원이 이제 구청에 신고를 했고요. 네. 구청과 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노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지만 조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네. 요양원은 지난주 폐업 신청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 그냥 폐업 시정을 해버렸다고요? 네,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나쁜 네.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골라가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폐업을 했으면 조사를 아예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이 안에 계시던 분들은 네. 각자 이제 집으로 가셨을 거고 그러니까요. 다른 하지만 요양원이나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분노에 차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그 심하다. 원장에 대한 조사가 네.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냥 문제가 생기면 폐업하고 또 좀 조용해지면 다시 또 개업을 또 개업하겠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또 국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네.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곳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의 좀 기망행위가 벌어질 수도 일 있는 수도 있죠. 것이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곳에 대해서 이 전수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자 많이 주셨는데 망고나무님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에 모신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하는데 이런 네. 기사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엄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2434번님 폐업했다는 건 또다시 요양원을 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그 부분 다시는 관련된 일을 못하게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2720번님 철저조사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자금 추적으로 부정한 재산 몰수합시다. 이렇게까지 문자를 함께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심한 얘기네요. 네. 인지를 잘 못한다는 그 할머니들의 네네. 약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네. 참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MC 장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드립니다.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진행자께서는 꼭 찾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찾고 싶은 사람. 그래서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요. 예. 뭐 고등학교 때 첫사랑 뭐 이 정도? 첫사랑. 첫사랑. 이런 거 단독 고등학교면은 같은 거 안 됩니까? 첫사랑. 너무 빠른 건지 늦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물으시니까 그분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사실은 네. 요즘 SNS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걸 통해서 예전에 또 인연들 찾곤 하는데 오늘 주제는 네. 한 남자의 안부를 묻고 찾습니다. 신문 광고 낸 사연입니다. 이게 어제 SNS와 기사에서 많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이제 이건 옛날에는 신문 광고나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지면 많이 활용해서. 찾았잖아요. 근데 예, 요즘은 흔하지는 않은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이었는데요. 네. 한겨레 신문 8면 하단 생활 광고면에 한 남자의 안부를 묻고 찾습니다. 이런 광고가 실렸는데요. 네. 이 광고는 하루 뒤인 18일에도 같은 신문, 같은 자리에 또다시 실린 겁니다. 네. 신문에 실린 내용은 이런데요. 광고를 낸 분이 1980년 5월 16일에서 17일, 1980년입니다. 네네.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에 참석 중이었는데 네. 18일 자정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계엄령이 발표되기 약 4시간 전에 만났다고 당시 정황을 밝혔습니다. 네. 또 자신이 찾는 남성이 공수부대에게 체포를 피해서 밤 11시 30분까지 이화여대 교정대 어느 건물의 지하 보일러실 기퉁이에 갇혀서 지독한 공포에 시달리다 5월 18일 0시 직전에 천운으로 탈출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렇군요. 신문에 광고를 낼 정도면 사실 정말 찾고 싶은 분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무려 41년 전 고작 대 6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장면 그럼요. 그리고 상황이기 공포에 때문에. 시달렸던 그 상황. 그렇죠. 이 몇 시간이 누군가한테 몇 수십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예. 느낌상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당시에? 전두환이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자 대학가에서는 8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규탄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네. 5월 16일엔 전국 55개 대학생 대표 95명이 이화여대에 모였고요. 회의가 이어지던 17일 군인들이 들어닥칩니다. 그래서 대학생
대표들을 또 검거해요. 네. 대다수는 연행되고 일부만 군인들의 소나기를 좀 벗어나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네. 학생들에 대한 체포가 마무리되던 18일 0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 확대가 선포됐고요. 네. 광주에서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 이제 공포의 시간이고 인생에 한 번 있는 정말 그런 어려운 시기였을 텐데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신상 정보를 좀 알아야 될 것 알아야 찼죠. 같은데요. 어떻게 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날로부터 모르시나요? 예, 네. 41년째인 오늘 2021년 5월 18일 우리들은 60대 중반 중노인이 됐는데 난 아직도 그대의 이름, 출신 대학도 모르고 심지어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다만 키가 약 175에서 180cm 정도이고 마른 체형이었던 것만 떠오른다고 회상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당신이 이 글을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진 신촌역 앞 광장에서 나는 90도 우측으로 꺾어서 도주했는데 네.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는지를 적시해서 메일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를 그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네네. 단서였던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는가. 근데 이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좀 도움이 필요할 것 도움이 같고 필요하죠. 물론 이제 그 당시 80년 5월 당시 그 현장 계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기억이 겹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자, 그런 뭐 말씀하신 도움도 필요하지만 네네. 이 신문 지면을 조금 SNS에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도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분이 네네. 찾는 분이 많은 누리꾼들이 가슴 뭉클한 사연이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두 분이 꼭 연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네. 이 생활 광고는 18일 트위터에 올라와서 2만 5천 건 이상 리트윗이 됐고요. 네네.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트위터뿐만 아니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사연이 퍼져서 그 찾으려는 상대방 옛 동지를 꼭 좀 이 옛 동지가 보고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네. 이어졌는데요. 네. 자, 두 분 만났을까요? 아니면 찾지 못했을까요? 아직은 못 찾지 않았나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서. 예. 못 찾았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네네. 두 분 모두 생존해 있고 광고 덕분에 서로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 다 왔어요? 예. 두 분이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아니 광고 나간 게 지금 며칠 안 된 며칠 거잖아요. 안 됐습니다. 이게 17일 날. 누리꾼의 18일 힘이죠. 날. 예. 와 대단한데요? 이 광고를 네. 낸 분은 지난 18일 늦은 밤 한 남자에게서 이메일을 받고서 지난 19일 직접 통화해서 네.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굳이 41년이나 지나고서야 긴박했던 사람을 찾겠다고 나선 이유는 뭘까요? 여러 언론사들이 좀 취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사자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인의 SNS가 아니라 또 신문 광고를 통해서 사람 찾기에 나선 것으로 봐서 자신의 신분을 좀 밝히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이 있고요. 네. 혹시 광고를 낸 분이 여성분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뭐 이화여대니까. 예, 당시. 지인들에 의하면 60대 남자라는 것만 좀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41년 전 또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여섯 시간. 예, 그 네. 어떤 인연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됐네요. 만났으니까요. 예. 5103번님 두 분의 사연이 뭉클한 만큼 언론 등에서 두 분을 취재하거나 과한 이슈화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3자가 끼어들 영역이 아니니까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예. 나무의 철학, 이 가슴 뛰는 역사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절대 역사는 묻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도 예. 함께 제 주셨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혹시 두 분 소식 보도가 되면 네. 이 시간에 좀 다시 전해드릴 기회를 좀 달라 이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그 애청자분 문자 보고 자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따뜻한 소식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최형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가 예정돼 있죠. 지난달 평택항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이선호 씨의 사고를 계기로 이 규정을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오늘 보도에 따르면요, 이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요. 예, 좀 청취자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 제가 좀 과정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작년 11월에 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1월 8일 날 이게 통과가 될 때 네.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삭제된 채로 통과가 됐어요. 네.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삭제된 내용을 다시 채워 넣는 개정안을 얼마 전에 발의를 다시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왜 1월 8일 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삭제됐나 되짚어 봤는데요. 제 힘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만을 상대하는 일, 설득하는 일에만 너무 집중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반성이 좀 돼서요. 이번에는 좀 시민들의 참여를 더 넓게 받고 또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네. 저희가 산재 시민법정이라고 하는 모의 재판을 열기로 했어요. 네. 예, 그래서 모의 재판을 열면서 거기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라는 이름이 현재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 개정안을 내면서 느꼈던 게 지난 그 1월에 통과했던 법 네. 내용이 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개인이 뭐 아무리 애쓴다고 한들 그 300명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득하는데 좀 힘이 딸렸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군요. 예, 뭐 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건 약간 뭐 궁금해서요. 이 노동자 네. 목숨값 올리기 사실 이제 이름 지을 때요. 우리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목숨값이라는 단어를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네. 과정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나요? 사실 이름이 좀 불편하죠. 저도 좀 네. 네. 불편해요. 근데 사실 더 불편한 거는 지금의 현실이 더 불편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을 하는 경우에 사망한 사람 한 사람당 평균 벌금 액수가 450만 원 정도밖에 선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천에 그 창고 화재가 2008년, 2020년 두 번 크게 있었는데 네네. 그때 사망한 노동자 한 명당 벌금 액수가 계산을 하면 50만 원, 아, 80만 원 이렇게밖에 선고가 안 됐어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네. 그 불편한 상황을 이름에 그냥 그대로 드러내자, 네. 이런 마음으로 일단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네. 지금은 사실 시민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좋은 이름 제안 네. 주시면 그것도 한번 더 반영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사실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 모의법정을 통해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몸값을 계산을 한다는 건데 이 계산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분들이 이 뭐 배심원단 이쪽에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재판을 해서 벌금 액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위자료 액수를 배심원단에서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 어떻게 계산하라 이런 지침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평범한 시민들, 또 범죄 피해자 단체, 네. 또 산재 전문가들을 네. 모두 불러 모아서 각자가 판단하는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에요. 네.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상을요. 그렇죠.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되는 상황. 그 시민들에게도 직접 의견을 묻기도 하셨는데 그 아이디어를 많은 분들이 좀 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굉장히 호응이 뜨거워서요. 네. 댓글도 뭐 300개 넘게 달렸고 또 이메일 주시고 있고 SNS상으로 메시지도 많이 주고 계세요. 네. 프로젝트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산재 시민법정 1호 사건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난 13일 의원님이 이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지난 1월에 통과했던 그 법안과 결정적인 어떤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원래 제정안을 작년 11월에 발의할 때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엔 정말 욕심을 많이 버리고 네네. 정말 필요 최소한도다라고 생각한 두 가지만 담았어요. 네. 한 가지는 법인 그 회사에 대해서 벌금 선고할 때 네. 벌금 하한을 두자. 네. 그래서 벌금 하한을 1억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판사들이 벌금 액수 결정할 때 그냥 판사들이 스스로 이전 판사들이 뭘 했는지만 검색해서 하지 말고 네.
시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음. 그 다음에 결정을 해라라고 해서 그 절차를 넣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두 가지를 일단 이것만이라도 일단은 법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다른 거 물론 다 급하지만 이것만이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 정말 필요 어. 최소한만 넣습니다. 그 지난 1월에 통과한 법을 보면 예를 들면요.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네. 법인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한선만 있는데 지금 하한선 1억을 넣으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상한선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한이 없으니까 판사들이 마음대로 뭐 벌금 450만 원, 50만 원 그렇죠. 이렇게 선고하는 네. 상황이라 음. 지금대로라면 이 법이 통과가 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왜 법인 회사만 하한을 두셨나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여기에 대해서는 하한이 없는 건가요? 저도 사실 넣고 싶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욕심 많이 버리고 아, 그것마저 버리고. 네, 논란을 최소화하고 꼭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일단 해보자. 그래서 1단계로 이걸 개정안 내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당시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이제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처벌 대상에서. 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당시 어떤 의견이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다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유예 기간을 다양하게 두어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예 기간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안전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설비를 한다던가 하는데 네. 돈이 들거든요. 네네. 그것에 대한 공적인 지원도 갖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유예 기간들은 차근차근 둘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 자체를 적용 예외를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군요. 네. 네. 그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경영계에서는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지금 고용노동부 통계에 하면 작년에도 882명이 산재로 죽었어요. 네. 이게 사망률이 독일의 3배고 영국의 15배예요. 네. 이렇게 높은 수준이 된 게 벌써 하루 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10년, 20년째 이러고 있는데요. 네. 왜 그렇겠어요? 그게 벌금 액수가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처벌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처벌 수준을 다른 나라 평균적인 수준만큼이라도 올려보자. 이런 취지의 법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히나 다른 거 다 안 건드렸어요. 네. 딱 벌금형 하한, 네. 그다음에 형량 정할 때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라. 네. 이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안 할 거면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드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산업재해 예방 TF를 이제 설치하고 여러 네.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TF는 어디에 중점적으로 좀 논의를 하는 상황인가요? 어떤 법안에요? 제가 사실 TF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네. 제가 뭐 TF를 대신해서 말하는 건 약간 조심스럽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TF에서는 좀 폭넓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것 같아요. 뭐 시행령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또 법률 관련돼서도 혹시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짧게 한 1년 정도 의정 생활을 해보니까 네. 이제 이런 TF가 구성이 되면 이제 TF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당정 협의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TF에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다. 네. 스스로 그렇게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배 의원이 TF 단장을 맡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네. 김영배 단장이 지난 17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 달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당장 법을 개정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의 어떤 시행령을 조금 더 손질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뭐 제가 개정안 발의를 할 때요. 네네. 우리 김영배 의원님과도 저 소통을 하고 또 네네.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행령으로 한정해서 다른 내용들은 모두 다 논의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제 역할에 일단 집중할 생각이에요.
지난 사실 1월 8일 날 그 법안이 통째로 절반 정도 날아간 형태로 네. 통과되는 그 상황이 저한테도 굉장히 씁쓸한 기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제가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정의당이 이제 법안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라는 의미에서 기권표를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발의를 하실 때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실 때 주로 정의당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처음에요. 네. 어떤가요? 이번 발의안은 주로 네.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발의를 했고요. 네네. 그 당시에도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투표에 불참하고 하셨었어요. 아쉬운 마음에. 네네. 네, 그래서 뭐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 그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네. 우리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네.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야 된다는 의지를 가진 의원님들이 여러 정당에 많이 계시니까요. 네네. 그 의원님들과 함께 또 시민들 참여와 함께 해서 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성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마약 관련 뉴스를 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만큼 마약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번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하고 학교에서 투약까지 한 10대 4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검거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대규 마약범죄수사계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계장님. 이번 사건은 어떻게 수사를 시작하게 되셨고 또 검거 과정은 어땠나요? 네, 이번에 저희들이 검거한 10대 청소년들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네네. 유통 투약 사건은 작년부터 범행이 시작됐던 거로 저희들이 수사 결과 확인되었고요. 네.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이게 저희 관내 112 경찰 신고 전화로 학생 한 4-5명이 공원이나 상가 공중 화장실에 모여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 네네. 그 신고도 또 수에 들어오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마약을 한다 이런 무기명 신고도 들어와가지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네네. 오늘 학생이라 하니까 긴가민가했는데 저희들이 완전 은밀하게 내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 사실이 확인이 일부 되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마약 경찰청에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직접 내사를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진행 중에 보니까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아마 저희들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그 수사 자료를 전부 다 이송을 받았습니다. 이송받아가 저희 경남경찰청에서 일가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네네. 어제 총 산이 중한 청소년 1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요. 아마 같은 혐의로 청소년 41명을 검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어쨌든 여기저기서 이제 무기명 신고 등등 112 신고가 왔었고 계속 추적 끝에 이번에 검거를 하게 된 그런 상황. 네, 그런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펜타닐 패치라고요. 이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약인가요? 저희도 확인해 본 바는 아편이나 몰핀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네. 강력한 어떻게 마약성 진통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말기 암 환자라든지 복합 부위 통증 등 장시간 이 장기간의 통증이 있는 환자들 네네. 통증 완화를 위해서 피부에 붙이는 방식의 마약성 의약품인데요. 네. 특히 이 펜타닐 패치 같은 경우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이 높아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마목에 해당되는 마약으로 지정되어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펜타닐은 헤로인 같은 마약성 진통제 일종이지만은 네. 가격이 좀 낮게 이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격이. 가격이요. 근데 네. 중독 증상은 더 강력한 걸로 알고 있고 금단 증상도 심하고 또 용량 이상 투약하면 호흡 마비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보면 펜타닐 투약으로 인해 가지고 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쉽게 구할 수는 없죠.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한 건가요?
예, 이번에 그 근거된 청소년들 이제 조사를 42명 조사를 해보니까 네. 주로 이제 이걸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마약성이라는 그런 관리 중에 있는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병의원을 방문해서 뭐 허리 통증이 심하다. 또 어떤 디스크가 통증이 심해서 꼭 수술해야 하는데 네. 그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게 처방을 받게 되면 그 처방전을 네. 이렇게 사진으로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네. 내가 이렇게 이전에 이런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하고 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펜타닐 패치를 요구해서 네. 불법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처방전 유효 기간이 한 3일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뭐 한 3일에서 일주일인가요? 그런데 그건 이제 네. 보여주는 방송 이전에 내가 이렇게 펜타닐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쨌든 그 약을 준 어떤 그 약국 이런 데선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네요. 지금 현재 실제로 보시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우리 DJ님도 병원에 가시게 되면 주민번호만 간단하게 기재하면 이렇게 처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 신분 확인이 없이 이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청소년들이 주로 뭐 본인 명의라든지 아니면 그 지인들 명의를 도용하고 심지어는 그 길에 떨어진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방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단 이 처방전을 그냥 쉽게 써준 것은 아닌가 거기서부터 참 여러 가지 의혹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검거된 사람들이 42명 굉장히 많은 데다가 모두 10대라는 점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처음 그 마약을 접하게 된 건가요? 예, 저희들도 이거 사건 처음 접하고 난 뒤에 그 수사 중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뭐 애를 키우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네.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일일이 신고나 제보를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설마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실제 수사를 진행해 보니까 참 잡혀간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비록 뭐 청소년들 마약 사건이라서 이렇게 언론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랬지만은 저희들이 수사 진행 중에도 일부 학생들이 이걸 계속 범행하고 있더라고요. 마약 투약을. 정말 그래서 유사한 범죄 재발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언론 제가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접하게 되는 방법은 한 청소년이 수도권 지인한테 어떤 이렇게 펜타닐 취득 방법이라든지 뭐 투약 방법을 갖다 이렇게 배워와가지고 우리 경남 지역 이쪽에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알리면서 학생되었고요. 처음에는 이 청소년들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친구들이 권유해서 호기심을 좀 접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마약의 대표적인 그 피해 증상인 그 검단이라든지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도권 지인으로부터 한 학생이 배워왔고 그게 이제 계속 친구에게 퍼져나간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6월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범행을 했다는 걸 보고 있는데요. 실제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이렇게 확산된 게 이미 저희들이 이제 근거된 수는 42명이지만은 아마 일부는 더 많이 있지 않나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지금 계장님도 이제 10대라는 점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 말씀 주셨는데 또 하나는 투약한 곳이 장소가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게 결국 뭐 제가 이제 결론은 쭉 조사를 해본 청소년들 상담도 해보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제가 뭐 아직까지는 뭐 학교 내 마약 투약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그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내 투약한 게 아니고 주로 공원이라든지 상가 같은 공중 화장실에서 많이 했고요. 일부 학생들이 아마 학교 내에서 이렇게 투약한 것을 그 학교 선생님이 확인하고 그 저희들은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받고 보니 그 학생들이 이미 저희 수사 대상에 올라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장님은 지난 1월에도 그 이제 계장님이 계신 수사계에서 지난 1월에 국내 최대 규모 마약 공급책을 검거했다 이 뉴스를 봤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그 규모가 큰 공급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근간 피자가 마약류 그 유통 조직인데요. 해외 총책으로 아마 이미 각종 언론에 많이 나왔던 피자입니다. 텔레그램상에서 그 마약왕으로 이렇게 불리는 마왕 전체라고 있습니다. 그 국내 조직을 근거했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불리는 그 피자는 현재 그 필리핀 경찰에 근거되어서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 유통 조직의 해외 총책 전 세계를
인터폴과 협조해가지고 국내 소환을 좀 협의 중이고요. 그 당시 국내 정책인 해외 정책은 소환이고 네. 국내 정책인 바티칸 킹덤이라든지 네. 국내 공급 사업은 30명 네. 그리고 구매자 65명 등 해가지고 96명을 근거했고요. 그 당시에 그 해외 밀반인 그 필로폰이라든지 49억 상당 마약 조직을 이렇게 근거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국내 총책 포함해서 96명을 그때 예, 맞습니다. 검거하셨다. 그런데요, 당시 이제 범인들이 이 마약 유통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뭐 SNS 이 매체를 이제 이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실제 이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규모가 얼마나 됐나요? 그 당시에 그 조직이 공급 총책이라든지요, 네. 국내 총책, 그리고 판매 총책, 그다음에 중간 판매책, 그다음에 소매책 이렇게 어떤 유통 조직으로 구성돼 가지고 네. 그 해외에서 밀반입한 뭐 필로폰 그 당시 640g, 뭐 엑스터시 한 6,400여 정, 케타민 한 3,600g 정도, 그리고 액상대마 네. 280ml 이렇게 총 49억 상당 마약류를 전국 유통했습니다. 49. 그 저희들이 근거 당시에도 이 정책들이 가지고 유통 조직이 갖고 있던 필로폰, 케타민 등 약 한 10억 상당을 압수를 했으니까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70억 정도 되죠, 그죠? 그 정도로 네. 이렇게 유통을 한 조직이었습니다. 요즘 사실 이제 마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런 뉴스를 접한다는 건 그만큼 많이 유통되고 또 누군가가 구입한다는 뜻일 텐데요. 네. 주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보고 지금 계십니까? 현재 그 근거 패턴은 지금 예전에는 보면 저렇게 이제 이게 직접 만나가지고 그렇죠. 네. 여자들이 지금 이제 그게 저희들이 손손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네. 손손을 이렇게 주고받는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네. 최근에는 추세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이라든지 네. 가상 통화 등을 이용해 직접 만나지 않고 은밀하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방식은 아무래도 그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한 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해외에서 다량의 그 마약류를 밀반입하더라도 이제 국내 유통 조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게 텔레그램이라든지 SNS 통해 가지고 구매자를 모집하고 네. 실제 또 조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통 조직을 모집하고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 모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처음에 호기심에 접근했다가 조직의 큰 손이 되고 또 그 안에 총책이 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에 계장님이요, 이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마약 사범들을 구속하기도 하고 검거하기도 하셨는데 국내 마약 거래 범죄는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네, 예,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저는 이렇게 제가 보는 것은 텔레그램이라든지 다크웹 이쪽으로 지금 이용하는 마약류 범죄를 지금 메두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메두사. 예, 머리가 네. 여러 가지. 이게 뭘 의미하냐? 네네네. 해외 체류하면서 이거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총책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한 조직이 네. 이 경찰에 근거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또 다른 조직을 이용합니다. 하나의 그 소모품처럼 이렇게 조직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저희들이 어렵게 어떤 판매 조직을 조직해가 근거하더라도 네. 또 다른 조직이 바로 인수받아가지고 마약류 거래를 이어가는 거죠. 네. 이번에도 저희 경남경찰청에서 바티칸 킹덤이라는 국내 조직을 근거했지만은 네네. 이미 지금 또 다른 조직이 지금 텔레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추적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또 언론을 보시게 되면 네.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마약 조직들이 많이 근거되는 게 지금 뉴스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전국 경찰청에 있는 마약 수사대에서 일을 많이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조직은 결국은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해외 체류 중인 서너 명의 해외 총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다 하듯이 이쪽 걸리면 아예 그냥 선을 끊어버리고 예, 맞습니다. 예, 유사 마약상이 또 생기고 이런 상황들. 지금 현재 계속 그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처벌이요, 마약 관련해서 이제 범죄 소식, 검거 소식은 종종 듣는데 계장님 보시기에는 처벌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네. 저는 마약 중독이 하나의 뇌 질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뇌 질환이요?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치료 개념을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네네. 주로 이제 해외 밀반입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판매 사범들, 유통 사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강하고
엄격한 법 적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마약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은 근거를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사법부에서 이게 판결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10대 42명을 검거하셨는데 네네. 이 마약을 접하는 연령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도요. 네, 맞습니다. 많이 지금 어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들이 일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이게 앞에 아까 말씀하신 그 텔레그램 조직 근거를 한 것도 네. 분석을 해보니까 90여 명을 근거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90% 가까이가 20대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친구들이 이 피의자들이 이렇게 공급 사범이 되고 전문가가 될 때까지는 이전에 어떤 투약을 해서 가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오래 전부터 이 마약에 손을 대왔기 때문에 아마 청소년 때부터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원인은 전 남들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이 스마트폰을 갖다 자주 손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정보도 쉽게 취득하고 또 어떤 거래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마약류에 대한 유통을 또 자주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이 많이 늘지 않았나, 늘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경찰청 김대규 계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